안녕하세요. 그럼 2019년 퇴직하시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 보직부장하고 편집부 아침 뉴스 또 메인 뉴스에서 그 편집부장, 부국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음,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노조가 회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바로 보수 시절 이제 보직자들은 너네 적폐야. 적폐구나. 그래서 이제 계급장 다 떼고 그 음, 뭐 골방에 잠깐 가 있다가 그 음, 라디오 뉴스 PD 그걸로 음, 한 2년 일하다가 2019년 그때 음, 이제 도저히 회사의 이꼴저꼴 음, 참 벌어지는 행태들을 계속 보기도 참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왜냐하면 라디오 뉴스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이제 교대로 근무하니까 새벽 5시부터 하려면은 집에서 한 두세 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뭐 50 후반 넘어가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그래 이꼴 저꼴 다 싫고 난 그냥 떠난다 잘 살아라 하고 퇴직하면서 그동안 뭐 회사 방송 생활하면서 입고 다니던 양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처분하고 읽었던 책 다 팔아버리고 전에 살던 삶과 관련된 거를 다 정리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연락처도 다 끊고 핸드폰 바꿔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살다가 뭐 작년에 음, 이제 뭐 몇몇 선배님들이 그만 좀 그만 좀 숨어 살다가 와 일 좀 도와라. 너 음, 그냥 그렇게 살다 뭐 할래? 와서 일이나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 하는 일 잠깐 도와드리다가 음, 또 이제 뭐 모니터링 일을 더 음, 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늙은 형님들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이 또 짠하고 가만히 난 음, 몰라요 하고 있기도 힘들고 음.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저 퇴직하고 그 제2의 삶으로 그 작은 임대업 준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세금 폭탄 말도 안 되게 막 오르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정보 얻고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자유지성님 방송을 보게 된 거죠. 보고 음, 굉장히 멘탈 관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음, 보면 볼수록 이 통찰력이라든가 이 정보 분석 여기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예전에 경제부에도 잠깐 있었지만 경제부 있으면서 내가 기사 썼던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헛짓거리 썼구나 반성도 많이 하면서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 또 옛날 떠나왔던 언론계 관련된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 기회가 생기게 됐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앞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언론 기자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는, 하늘 신사님, 그거 링크 올려드린 거 공지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야옹이님 기자교육 하신 거, 네, 그거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 달탄양님께서 기사 쓰기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네, 라디오 듣는 기분이죠.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얘기 내용도 그렇고,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들으면, 네,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달탄양님을 저는 얼굴을 한번 뵀었지만요. 2차 창준이 회의 가서, 달탄양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예, 소개 말씀, 자기소개, 네, 셀프 소개, 노래도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잠깐 아, 하시고, 예,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달탄양입니다. 아, 저는 그 94년도에 언론사에 입사해서 2019년 말에 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근무처는 직하님이 어제 그 카톡에 쓰셔가지고 드러났는데
MBC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2019년에 언론계에 떠나면서 완전히 그쪽 생활을 청산하고 제2의 삶을 살리라 하고 이제 뭐 제2의 삶의 그 업종으로 작은 투자를 해서 임대업을 좀 하면서 문정부 때 그 세금 폭탄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그 전세 엄밀히 말하면 전세 사기가 아니죠. 역전세난 이런 계속 힘든 위기의 시간 보내면서 그때마다 이제 직한님 방송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됐고 멘탈 관리할 수 있고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흐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준비를 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그 직하님이 지난 총선 끝나고 언론사를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직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카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요즘 우리나라 상황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작은 힘이나마 좀 도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쭉 해왔었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네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하늘 신사님이나 어제 야옹이 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 우리나라 언론 현실 문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GPT 챗 GPT한테 이런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언론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 마구잡이로 편파 왜곡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의 어떤 교훈적인 짧은 동화 얘기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어, 아, 네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재밌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나라 피스랜드가 있었습니다. 피스랜드는 이름 그대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였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피스랜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언론사 기자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서슴지 않고 보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조장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재미있게 생각하며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피스랜드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게 되었죠.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외부의 적에게 쉽게 공격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네요. 지금 어느 음, 나라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많을 건데 막연하나마 그런 어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런 의식을 갖고 어 음, 우리가 직하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깃발을 음, 드셨고 그래서 모인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음, 챗 GPT는 그러면 동화의 음, 교훈, 어떻게 이 음, 상황을 해결하는지, 음.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한 해결 방법이 지혜로운 있어.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음, 그녀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방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음, 진실만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 음, 진실. 중요한, 결국 이거 아닌가. 하물며 AI도 해결책은 진실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실이란 횃불을 드는 어떤 뭐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제 그 진실을 향한 각자의 삶에서의 찾아내는 진실들을 세상에 외치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겠죠. 거기에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순서 뉴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네이버에서 그 뉴스 찾아보면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뭐 또 다른 의미로는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명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 저는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인 소식과 사회적인 소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학교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외치는 것. 개인적인 소식. 그리고 갑자기 막, 사람들 큰일 났어요. 불이 났어요. 뭐, 어떤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대중을 향해 외치는 사회적인 소식.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갖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봤어 하고 애가 들어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 무슨 과목을 잘 봤니? 어떻게 봤니?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씩 묻고. 그렇지만 이 뉴스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주고받고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 또는 동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게 될 때 질문 세례가 쏟아지죠. 예를 들어, 큰일 났어요. 불이 났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 어디서 불이 났냐? 뭐 언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얼마나 탔어? 사람 다쳤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이 났다고 처음 외친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본 거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그 기자란 직업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 무엇인가에 대한 답, 즉 자기가 보고 전달한다. 리포터, 자기가 본 사실, 즉 관찰자면서 메신저, 전달자다. 이게 바로 기자란 업의 본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외쳤어요. 뉴스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 만약에 자기가 본 것을 전달할 때 그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신뢰를 잃고 양치기 소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라는 직종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본대로, 관찰한 대로, 사실대로 전달할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의 가치 판단을 한 문제가 생기겠죠. 본다고 다 써서 그게 다 뉴스가 되냐, 사회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뉴스가 되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랄까,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기자 생활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편집부 생활하면서 이제 그 뉴스, 방송에서는 그 뉴스 순서를 짜는 거, 가치에 따라서 순서 짜는 거, 큐시트를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나름대로 뉴스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거, 뉴스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우선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되겠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10명한테 영향 주는 것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 1000명보다는 온 국민한테 영향을 준다면은 당연히 가치가 크고 톱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이거는 온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라서 당연히 톱뉴스 거리가 되고 금리가 크게 바뀐다. 또 정당과 정치는 항상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새 국회가 이제 열리고 각 정당마다 새 지도부를 이제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당의 어느 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거는 나라의 정책과 큰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톱뉴스가 되겠죠. 톱뉴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가치 판단의 우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홍수가 났다는 것, 해외 토픽은 토픽이지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뉴스 가치로는 떨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큰 사건이 터졌대. 뭐 사고가 났대. 또는 뭐가 어떻게 됐대. 이럴 때는 와닿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최근에 발생했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5, 6년 전에 발생했는가. 과거의 사건 자체는 흘러간 뉴스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뭐 밀란 쿤델라의 소설에 그런 게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체코의 프라하였나요? 굉장히 자기가 그 당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진을 찍고 가지고 그걸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인가 어디 언론사를 찾아와서 딱 자기 딴에는 빅뉴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보를 하듯이 냈는데 그 언론사의 편집부에서 딱 보고 뭐야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하고 가치 없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시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 가치를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중요한 거는 또 감동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감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구조대원 얘기들이라든가 또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 사전에서 인터뷰하고 이러면은 뉴스의 가치는 확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기사를 쓰고 편집부에서는 순서와 지면 배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선배 기자나 데스크로부터 기사 가치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안목을 갖추게 된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 방송의 뉴스든 순서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다 훈련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편집부에서 가장 어려운 뉴스 편집하는 날은 아무 일 없던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 이럴 때는 음, 뭘 톱으로 올려야 될지 아주 머리 음, 빠개집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가장 탑뉴스거리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굉장히 더웠죠. 네, 갑작스럽게 더위가 땡볕 더위가 와서 뭐 한여름 못지않게 30몇 도까지 올랐다. 이런 날은 네, 평범한 하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날씨가 톱으로 올라갑니다. 왜? 아, 왜? 모든 온 국민이 느낀 하루였고 음, 너무 더웠는데 남들은 어떻게 지냈지? 궁금하죠. 궁금하고 또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더울 거야? 이런 온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날씨 뉴스는 평범한 그저 그런 하루의 탑거리로 잘 활용이 됩니다. 음, 뭐 이렇게 뉴스 가치 판단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 부분 사실 그 하늘신사님하고 야옹이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린다는 건 참, 뭐, 많이 아는 분들, 그리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저는 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 기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신문 기사도 방송 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서, 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은 글보다 말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즉시 이해하도록 쓰는 게 방송 기사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신문 기사는 과거에는 뭐 굉장히 그 상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신문 기사 쪼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오히려 신문 기사가 굉장히 카메라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묘사해 나가는 기사들도 많아졌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매체인 방송 신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하듯이 쓰는 것이 좋은 기사가 됩니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 표현 같은 거, 문화, 예를 들어서 그 처음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어느 신문에 누구 기자가 굉장히 글발이 좋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제 마음속에, 누구 기사가 보이면 그거를 방송 투로 바꿔봤습니다. 그 몇몇 기자들의 기사를
신문 기사를 방송 기사로 바꾸는 연습을 저는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건 방송 기사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고요. 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쉽고 빠르게 이해하게 쓰는 건 중요합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신문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톨리뇽 독소의약품을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 뭐 굉장히 숨가쁘죠. 이 신문 기사에서는 이런 투의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방송 기사에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데스크한테 한 대 주워 맞습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어체 기사를 구어체로 바꿔본다면 검찰은 오늘 보톨리뇽 독소의약품 일명 보톡스를 무단 판매한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불구속 기소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빨리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풀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는 쓰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어려운 게 경제 기사입니다. 경제 기사. 왜냐하면은 피부로 얼른 와닿지 않는 경제 뉴스들이 많잖아요. 물가 지수, 또 금리 이런 거는 당장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경제 기사를 쓸 때는 중요한 거는 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방송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고 신문 기사에서도 잘 쓴 경제 기사는 반드시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픽이 곁들여진 경제 기사가 잘 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어체로 써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듣고 바로 알도록 짧게 써라. 짧은 문장이 힘이 있는 문장이고 빨리 알아듣게 되죠.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라는 거는 남들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형용사라든가 수식어 이런 거는 과감히 생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나 수식어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을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팩트 전달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요소들이 형용사나 수식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신문 기사를 쓸 때 형용사나 수식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문화 기사들이라든가 뭐 어떤 기행 기사, 또 굉장히 예를 들어보자면 뭐 조선일보의 박종인 기자가 예전에 많이 연재했었던 그 땅의 역사 뭐 이런 식을 쓸 때는 기자 자신의 주관이 묻어나는 문장들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하게 해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사 형태에 따라서 형용사나 수식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기사들이 있지만 팩트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어, 과감히 생략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피라미드 구조로서라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앞서서 하늘 신사님, 야옹이님 다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익숙한 우리말을 써라. 이거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 외국어 표현이나 이런 거는 친숙한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게 좋죠.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 당연하게 통용되는 단어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대로 써주는 것이 우리말로 풀어 쓰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굳이 친숙한 우리말로 바꿔 쓰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기사 제목 같은 경우 흔히들 많이 그런 거 요새 이제 유행어가 된 입틀막 또 입국닭 뭐 답정너 이런 거는 제목으로 쓸 때 이 뭐야 싶지만 굉장히 한눈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유행어라도 제목으로 써주는 것 좋다. 이렇게 되겠고요. 어, 세 번째 기사 작성의 실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사 작성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라면은 크게 1보, 2보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방송에서는 이제 하나 더 리포트가 있겠죠. 그래서 1보, 2보는
사건, 사고 또는 갑작스런 정치 이벤트, 뭐 국제영화 아카데미상에서 주연 배우상을 누가 수상했다, 우리 배우가 수상했다, 이런 식의 그 새로운 뉴스가 발생하면 그 즉각 짧은 제목이나 단어, 뭐 짧은 영어로 치자면 뭐 일형식의 문장 이런 걸로 전하는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봤는데요. 일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뭐 큰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일보가 되겠고, 일보를 보내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또 이어지는 이보가 있죠. 러시아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어디 침공, 뭐 우크라이나군 얼마 사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긴박하게 들어오는 거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스트레이트 기사를 쭉쭉쭉 쓰는 형태가 되고요. 중국 스촨성 규모 7.0 지진 그러면은 이보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이 과거의 언론사에서는 이 속보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 어느 언론사가 몇 초 더 일찍 방송했다 또는 전했다. 이걸 가지고 TV가 엇갈리고 뭐 이런 게 많았고요. 또 제가 아침 뉴스 편집부장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LA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그 우리나라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때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이제 새벽 출근을 준비하다가 연합통신에 속보가 뜬 걸 보고 바로 회사 야근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 칼라바가 나가는 시간이지만 자막을 빨리 넣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빨리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타사가 몇 초 정도 일찍, 한 30초인가요? 얼마, 뭐, 더 일찍 그 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죠. 모르고 그냥 국장한테 아침 상황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되게 혼났습니다. 속보에서 졌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속보 경쟁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요. 인터넷 유튜브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요한 거는 그 속보보다도 정확도, 어느 언론사가 더 정확하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보, 2보가 있으면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합니다. 핵심을 담은 첫 문장, 리드문이라고 하죠. 예, 핵심을 담은 첫 문장과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을 갖다 붙이는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되게 이제 그 기자 초년병들이 현장 취재 나가게 되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써야 된다. 하지만 육하 원칙도 현장에서 막상 부딪히면은 뒤죽박죽 됩니다. 뒤죽박죽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훈련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이제 현장에서 쓸 때 사람들이 느끼는 궁금증, 되게 이 궁금증은 일정한 순서로 꼬리를 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는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기사를 쓴다 하는데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궁금증은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말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말해봐. 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리고 그게 다야? 끝이야? 또 뭐 없어? 이런 식으로 뉴스를 들을 때 사람들의 의식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범인 검거 스트레이트 기사다 할 경우에 에, 그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남성이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라는 리드 문장이 되겠죠. 이건 무슨 일이야 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누가 말해? 그러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에 있는 한 고층 어쩌고 저쩌고 쭈루룩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취재 소스를 밝히는 게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누구에 따르면,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자세히 말해봐 하면은, 어떠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다. 그래, 왜 그랬대? 그러면 이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를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야? 뭐 더 없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은 내일쯤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나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기사를 쓰게 되면 대충 맞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장마다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팩트가 있어야 되고 확인이 된 정보들이어야 된다. 그 기자의 현장 확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 윗대 선배들 제가 연합통신 특히 연합통신의 경우에는 모든 언론사에 기사를 서비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한 뉴스를 써야 한다는 그런 어, 의무감도 있고 또 그래서 교육 훈련도 예전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던 언론사입니다. 제 선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그러면은 이제 공중전화에서 기사를 불러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산 중턱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거를 이제 경찰 기자라서 수습 기자 시절에 취재를 갔는데 대충 그 현장 감식을 하고 온 경찰한테 경찰이 이제 현장 보고서 형식으로 쓴 거를 보고 쭉쭉쭉쭉 써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뭐, 어디서 뭐 누가 어떤 형태로 발견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안에서 듣던 데스크가 그래? 그 목을 맸다는 가지 두께가 얼마나 되냐? 묻더라는 겁니다. 두께요? 그 순간 바로 너 이 새끼 현장 안 가봤지? 전화 당장 끊고 얼른 뛰어 올라가서 다시 보고 내려와서 보고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자는 관찰자, 목격자이자 메신저이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기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철저한 직업 정신 때문에 아마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켰던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장을 꼭 봐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가서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전화통 공중전화 붙들고 기사를 부르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누구나 쉽게 가서 현장에 카메라도 필요 없죠.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든가 기사를 써서 언론 송고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자하기는 참 여러모로 편해진 시절이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새길로 빠졌죠? 아, 예, 현장을 예. 가봐야 한다. 네. 네. 그 현장에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역시 훈련하면 된다. 왜냐하면 타고난 기자는 아무도 없고 다 훈련의 산물입니다. 음흠. 연습하지 않은 기자는 아무리 천재라도 훌륭한 기사를 쓰기는 어렵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스트레이트 기사 틀에 어떤 형태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리드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제 고민거리죠. 어떤 사건 사고의 현장이든 보도 자료를 받든 딱 했을 때 첫 문장을 어떻게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드 문장에 일반적으로 우리 육하 원칙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드 문장의 육하 원칙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갔을 때 리드 문장이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은 이해,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드 문장을 말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 중에 어떤 것을 뽑아서 리드문을 쓸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본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유명인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명품 시계 10여 개를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본부는 오늘 뭐 이렇게 기사를 쭉쭉 써나가는데 이때 첫 문장이 이제 유명인 A씨가 시계를 몰래 들여오다 붙잡혔다. 육하 원칙 중에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요소를 뽑아가지고 리드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보면은 그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리드문에서는 이제 정부가 뭐뭐뭐 했다. 육하 원칙 중에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썼지만은 그 방송 기사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혼나죠. 왜냐하면은 날짜, 날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 기사와 신문 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날짜라는 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지금 이 시간, 방송하는 이 시간이 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방송에서 말할 때는 정부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이면은 이번 주 언제냐, 다음 주 언제냐, 그리고 오늘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방송체다운 문장으로 바뀌죠. 그렇지만 신문 기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송 기사는 휘발성 정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순간순간 흘러가는데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일? 20일이 언제야? 하고 머릿속에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 그 다음 기사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방송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데 어떤 문장에서 시청자가 덜컥 걸리는 문장을 썼다. 그날 그 기자는 헛수고한 겁니다. 자기가 공들여 전달한 기사 전달에 실패한 거죠.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정보 중에 한 문장에서 시청자가 머릿속에 의문을 갖고 그 다음 정보를 입력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기사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신문 기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는 지금 오늘 볼 수도 있고 내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지났다가 다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에 있어서 오늘,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아니라 20일, 15일, 며칠 이렇게 써줘야만이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첫 리드 문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본 거는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뭐 이렇게 밝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날짜를 방송에서는 오늘 밝혔습니다. 이렇게 써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다음 주 언제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잘 쓴 리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 주 언제부터 해제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언제부터를 앞세운 것과 버스와 전철을 앞세운 것, 이거는 기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뭐 어떤 게 정답은 아닙니다. 기자가 시청자들이 언제라는 시점을 더 궁금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쓰게 되면은 다음 주 언제부터 뭐 할 것이다. 이거를 이런 문장을 쓰게 될 것이고 버스와 전철 등 어디에서만 해제가 된다라는 게 더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면은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라는 식으로 리드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드문 정답은 없지만 정답 없는 가운데 지켜야 할 정답이 있다. 뭐냐 하면 시청자나 독자가 읽고 얼른 핵심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 그리고 리듬은 첫 문장이 풀리면 그 다음 문장은 그냥 틀에 맞듯이 쭉쭉쭉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연습에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그런데 연습하는데 좋은 것들은 이제 날씨 기사를 써보는 게 스트레이트 연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라는 거는 똑같은 요소를 딱 놓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달라지거든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 폭풍우 치는 날, 태풍 오는 날 그때마다 리드 문장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 이제 날씨 기사 연습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요소를 앞세워서 리드문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방송에서는 날씨 기사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아침 날씨, 낮, 그리고 저녁 날씨 다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어, 사람들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관심도는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문 기사나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뭐 날씨 기사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재난재해와 관련돼서는 날씨 기사가 신문에도 일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아, 뭐 숫자를 줄이고 이러는 거는 신문이 아니라 방송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 3번 이제 기사 제목 뽑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제목은 주제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단어 조합 또는 짧은 단문 이게 중요하고 또 기사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기사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제목 달기에 따라서 기사 배류가 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기사를 잘 쓰는 것과 제목 달기를 잘해야 된다. 보통 방송에서는 기자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취재력, 그리고 제작, 제작하는 능력, 편집. 이게 편집은 여기서 뭐냐면 뉴스 편집부에서 말하는 뉴스 배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제목을 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또 보면은 기자들마다 재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요. 1, 2년 지나다 보면 어떤 친구는 기사를 참 잘 써. 근데 제목에 좀 약해.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편집부 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무개는 시인이야. 쟤는 기사를 제목을 아주 시처럼 잘 뽑아.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기사 제목 뽑고 할 때 기사를 먼저 쓰고 뽑을 것인가, 제목을 먼저 쓰고 기사를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게 빨리 풀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제목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기사는 기사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잘 없는 횡설수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 뽑기 중요하다. 이 제목을 잘 뽑고 기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문장 수집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수집가. 왜냐하면 그 좋은 기사 쓰기 위해서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소 신문 기사나 또 책을 읽고 하다 보면은 유난히 나한테 와서 꽂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적어두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 뽑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기사를 쓸 때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냥 초짜라고 하죠. 초년병 시절 그때 가방에 늘 한국 명시집 한두 권을 꼭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시를 보고 왜냐하면 가장 가성비 좋게 문장을 쓰는 분들이 시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시 제목과 또 시는 읽다 보면은 건너뛰기를 정말 예술처럼 잘하지 않습니까? 한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갈 때 또는 어떤 단락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잘 건너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기사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문장력 또 제목 뽑기 이런 데서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읽다가 노트에다가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문 읽다가 또는 소설이나 다른 책 읽다가 꽂히는 문장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 단편들을 이렇게 써놨던 그거는 제가 못 버리겠더라고요. 과거를 청산한다고 했지만 그건 아직 버리질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사 쓰고 제목 달기 할 때 문장 수집가가 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 연습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초심자 기사 연습은 모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는 없고요. 처음에는 베끼기 모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손쉽게 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보도자료 보고 기사로 바꿔 써보라 이건데요. 그 정부 부처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시면 보도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도자료가 다 기사 쓰기 연습 교재죠. 보도자료를 보고 한번 기사 형태에 맞게 바꿔 써보는 겁니다. 바꿔 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이저 언론 그날의 기사를
찾아가 봐서 내가 쓴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쭉 비교를 하면, 아, 얘는 현역 기자인데 나보다 못 썼네? 하는 것도 나오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것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보고 기사로 옮겨 써보고, 그거를 기성 언론, 특히 메이저 언론 기사들은 어떻게 썼나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기사와 내 기사를 비교해 보는 거는 모든 기자들이 현역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날그날 하루하루의 승리와 패배가 마음속에 축적이 쌓입니다. 왜? 똑같은 사안을 놓고 나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어라? 저쪽 언론사 죄를 보니까, 오 마이 갓. 제가 나보다 핵심을 더 밝게 뚫고 내가 빠뜨린 팩트를 쟤는 저렇게 뽑아서 썼구나. 오늘 내가 졌다. 그리고 네, 와서 절치부심 연습 딱 하고 네, 다음번엔 반드시 대갚아줘야지 하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나만의 비밀이죠. 그런 매일같이 이기고 지는 그게 매일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가 나갈 때 예전에는 자기가 리포트 한 날은 뉴스가 그 자기 리포트가 나갈 때까지 사무실에서 퇴근을 안 하고 9시 뉴스가 시작이 되니까 뭐 10시까지 앉아가지고 뉴스를 타사하고 동시에 비교해 보면서 봅니다. 쭉 보다가 타사의 같은 출입처 기자가 리포트를 딱 나가는데 아, 졌다 하는 날이 있고 갑자기 가슴 속에서부터 뿌듯하게 뭔가 차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뿌듯해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깨에 힘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기자들도 현역 기자들도 타사 기자의 기사와 비교를 하면서 속으로 연습을 매일 하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어, 베껴 써보고 기존 언론 기사와 비교하면서 수정하고 하는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기사의 틀, 뭐 시중에 가보면 여러 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유형별로 이렇게 기사 쓴다, 저렇게 기사 쓴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틀마다 외워서 이렇게 꽤 맞춰 보려고 하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죠. 강 건넜는데 계속 뗏목을 지고 가면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쓸 때도 기본적인 작성 방법에 익숙해지고 나면 신층 취재 기사라든가 르포 또 문화 기사, 인물 소개하는 픽처 기사 뭐 이런 걸 쓸 때는 기사 틀을 깨야 합니다. 자기가 배운 학습된 기사 틀대로 써서 딱 했을 경우에는 읽고 나면 굉장히 손 오그라들죠. 이건 뭐 언론학과 학생이 쓴 거야?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기사 틀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자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글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기사 특징 주의점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야별 기사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냥 크게 세 가지만 좀 제가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치 분야 기사인데요. 정치 기사는 공정성, 균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 논리의 싸움이고 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 매일 부딪히고 그 어떤 사회적 쟁점이 돼서 계속 공방이 오가는데 한쪽의 말만 써준다. 바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정과 균형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최근에 지난 총선 때 이게 너무 심했죠. 과거 과거에 정치부에 있을 때는 어땠냐 하면은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여야 선거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여당 기사와 야당 기사 길이까지 촉까지 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여야
똑같은 개수를 넣어주면서 초까지 재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회사 내규로 아예 정해놨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고 또 어느 한쪽을 편든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의 중요한 기능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게 다 어디를 갔는지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뭐 아까 처음에 미카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뭔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공통 분모처럼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닌데 바로 그 아닌데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그 부분 딱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니야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고 직하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처음에 제가 챗 GPT한테 어떻게 이 언론의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세상을 정화하는 노력이 될 수 있는 답이 뭐냐 했을 때 진실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어떤 진실을 향한 진실의 횃불을 밝히고 나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어, 정말로 전 그 생각이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2차 모임에 제가 갔을 때 국민의례를 할 때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정말 눈물이 났는데 남들한테 보일까 봐서 고개 숙이고 살짝살짝 눈물 찍어내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얘기가 또 곁길로 샜는데 아무튼 정치 분야에서는 중요한 게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만 정치인에 대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서는 팩트 보도가 우선이 되죠. 왜? 진실이 그거니까.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당사자의 반론은 포함돼야 됩니다. 반론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반론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굉장한 그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기사, 경제 분야는 물가, 금리, 지수 뭐 이런 수치화된 요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한눈에 내용 파악할 수 있게 도표, 그래픽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것인가. 10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를 비교할 때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짜장면 값. 야, 이거 몇 년도에는 짜장면 값 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가 돼 있더라. 그리고 집값 얘기할 때 이제 어, 일반 직장인 연봉이 얼마라고 할 때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쓰게 되는 이유가 경제 기사가 피부로 얼른 와닿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또 살짝 방송으로 들어가자 보면 어, 제 선배분 중에 정말 방송 기자답게 아직도 기억에 남게 리포트한 분이 계신데요. 경제 기사였습니다. 뭐냐면 직장인 승진 그 연수를 이렇게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사원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데까지 뭐 1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쓰게 되는데 이분은 그거를 방송 기자 스탠드업으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평사원이 앉은 책상에서 스탠드업이 시작이 돼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평사원이 부장으로 승진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일어나가지고 부장 자리 바로 옆에 있는 부장 자리로 건너가서 딱 앉으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신문 기사로는 쓸 수 없는 방송 기자만이 할 수 있는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경제 분야 기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신문 기자는 신문 기자답게 그래픽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방송 기자는 또 방송 기자답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인데 과학 분야는 갈수록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혼돈, 이게 과학 분야의
직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사태 그랬죠. 사드 전자파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대강 큰빛 이끼벌레 뭐 이런 여름이 되면은 난리가 나죠. 그 막 큰빛 이끼벌레가 발생했다 하면서 주로 이것은 좌파 언론에서 많이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공격의 중요한 그 어떤 도구로 쓰였죠. 봐라. 보기에도 흉측한 이런 게 막 지천으로 깔렸는데 이게 수질 악화의 증거라더라. 뭐 이런 식.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하도 해마다 난리를 쳤는데 해외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환경 조사하고 밝혀내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았으니까. 사실 큰빛 이끼벌레는 1급수에서 3급수에 해당하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그 생물입니다. 전혀 다르죠. 수질 악화됐다는 게 아니죠. 수질이 오히려 정화됐다는 증거가 돼 버렸어요. 뭐냐면 호수 환경, 물이 흐름이 좀 느려진 환경에서 맑은 물에서 산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대강 논리 중에 물그릇을 키워서 수질도 개선하고 농수나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또 어떤 홍수 조절 기능까지 갖는다 했던 그 목적이 오히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보기에 흉측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기사들이 많아지면, 그걸 읽는 독자들은 혼란이 오고, 해로운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게 되겠죠.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저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조금 발전했다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을 봤는데 뭐냐면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뭐 거기에 대한 문제 위험성 연예인까지 나서서 막 얘기를 하고 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의 매출이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음, 어촌 그 바닷가 횟집들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이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아진 거 아닌가. 과학 분야 기사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희망을 봤다고 할까요? 긍정적인 그 현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과학 분야 기사는 어쨌든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인 점을 들어서 엉뚱하게 왜곡되는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 그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러냐 하면 과학의 언어는 yes or no 이런 흑백 양비론 아니 흑백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퍼센트로 과학자들은 항상 얘기하죠. 예스냐 노냐라고 물을 때 과학자의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절대 100%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0%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95%의 확률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는 얼마입니다. 이게 과학자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전달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기자들 접근은 우선적으로 그렇죠. 과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과학자는 이제 입을 닫고 움츠러들게 되죠. 그거 아닌데 95%의 확률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삐딱한 시선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니까 95%가 그렇다면 5%는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학자,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갖다 써버립니다.
아무개 씨가 뭐 5%의 확률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게 과학 기사일까요? 아닐까요? 음, 기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떤 과학적 논쟁이 정치 논쟁까지 번졌을 때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사를 쓸 때 특히 더 신경 써서 잘 써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취재 기록 중요성인데요. 아까 드렸다시피 그 반론이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기자는 자기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취재원과 나눈 대화, 옛날에는 뭐 취재 수첩, 뭐 이렇게 해서 수첩에다 적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녹음기를 들고 가서 인터뷰한 사람 계속 따던가, 그 방송에서는 카메라를 ENG를 들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죠. ENG를 들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자기 노트에 반드시 적어 놓으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꼭 보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론사를, 적어도 언론사를 떠나는 날까지는 자기가 취재한 기록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왜? 자기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사를 쓸 때 흥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자들이. 이 음, 냉정과 열정 사이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다 음, 보면 시간이 지나서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시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반론 취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이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내가 전달한 건지 아닌지 그 근거는 취재 기록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는 누구도 그 사람을 기사의 시비거리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없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취재 기자가 자기가 취재하는 동안 만난 사람과 통화한 기록,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취재원을 밝히는 경우와 또 밝히지 않는 경우, 취재원을 밝혔을 때 그 사람한테 현저하게 위험이라든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음, 익명으로 해야 되죠. 그건 뭐 법정까지 가더라도 취재원은 밝히지 않는 것이 기자와 취재원 간의 신뢰 문제가 됩니다. 그 상호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 방송사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후배 기자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보를 받아서 어떤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석을 맡은 그 박사님이 평소 자기하고 친하던 다른 기자한테 그걸 얘기해 줬어요. 자기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을 해야 될 제 후배 기자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그걸 듣고 가서 다른 타사의 기자가 특정을 해버렸네요. 아, 음, 음, 신뢰가 깨진 거죠.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화가 나고 이래서 주변에 이제 이 얘기를 전파하게 되죠. 전파하고 그러면은 타사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특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쪽에 간 기사가 되더라. 그리고 타사 기자들도 그 박사와 거리를 두게 되고 취재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이 박사는 자기하고 친한 기자와 끈을 더 끈끈이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기자가 됐든 취재원이 됐든 서로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제작 지시를 받는 경우, 기자들 세계에서는 그 총 맞았다, 이렇게 이제 은어를 쓰는데, 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데스크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남해안 어디에서 바람이 세서 자동차가 뒤집어졌단다. 그 바람 불 때 운전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 하나 만들어 와. 황당하죠. 바람 불 때 네. 운전하면 위험하다. 음,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 바람과 자동차 속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국내에 있습니다. 뭐 대기업 산하 연구소였던가. 그런데 이제 제 출입처는 아니었는데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풍속과 자동차 속도의 안전성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느냐. 그리고 또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니까 몇 년 전에 안무개 박사가 그런 거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잠시 뒤에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작을 했죠. 제작을 하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쪽 홍보 관련된 분이 갑자기 저희 이 자료 이거 다른 언론사에도 다 보내도 되죠? 하고 묻는 거예요. 상도위에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 그 음, 보도 자료를 먼저 냈을 때는 이제 풀 기사가 돼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쓰지만 단독으로 기자가 찾아가서 취재한 거는 단독 기사기 때문에 그거는 이 취재 기자가 기사를 내기 전까지 자료를 다른데 리크하면 안 되죠. 음, 그래서 그런데 고민했어요. 화를 낼 것인가. 뭐 근데 보도 자료를 보통 그런 어떤 기업체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보도 자료 하나 나가서 어느 연구소 자료다 이런 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원래는 제가 이렇게 취재를 와서 하면은 제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뭐 다른 급한 사정이 있으시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우선 본사 홍보실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기사를 썼어요. 쓰는데 중간에 이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방송에 먼저 나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릴리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내보냈고 또 며칠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하루 이틀이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출입처에 기사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쭉 기사화가 되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취재원과 어떤 기사의 단독 취재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항상 한 발 잠깐 물러나서 생각해 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저 그걸 배웠어요. 만약 그때 제가 막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 말이야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러는데 그거 말이 돼요? 이거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쪽과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제가 다른 취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봤던 게 천만 다행이구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취재에서 보도되기까지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그 뉴스 네. 출발점은 뭐 다양하다 이런 말씀드리긴 했는데 크게 뉴스 출발점 보면 이제 발표 기사, 아까 말씀드린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 기자회견 뭐 이런 식으로 발표 기사가 있겠고요. 발생 기사는 사건 사고죠. 사건 사고. 그리고 기획 기사는 어, 기자의 어떤 시의성 있는 아이디어나 또는 부서 편집회의에서 기획되는 기사가 많고 또
캠페인성 기사들도 있죠. 기획 기사는 그 언론사의 역량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단독 특종 기사가 있는데, 특종 기사는 이제, 어, 운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운이라는 거는 사실은 평상시에 열심히 취재원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게으른 기자가 특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방송되기의 이거는 그 방송 기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제 경험담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송사에서 뉴스는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떻게 이제 온에어 되느냐 하면 일단은 취재 기자가 기사 될 만한 사안을 알게 되면 즉시 일보를 쓰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송고를 하고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죠.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선조치 후보고.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게 발생했는데요. 한 시간에 기사 먼저 보내야 됩니다. 음. 그 기사를 보면 부서장이 보고 알아듣니까 바로 전화해서 부장님 기사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서장이 스트레이트 기사 가치를 판단해서 편집부와 상의해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방송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발표 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엠바고라고 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기사를 써주세요 하고 이제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기사를 씁니다. 기자가 미리 기사를 쓰고 송고하면서 엠바고 몇 시 이걸 표시해 가지고 송고를 하죠. 발생 기사는 그 즉시 써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장이 기사 가치를 판단해서 갑자기 발생 기사 중에 이거 큰일이다. 뭐, 이거 커지겠는데? 이런 순간에는 바로 이제 편집부로 달려가죠. 편집부로 달려가서 이거 지금 이러이러한 게 돼 있는데 이거 커진다. 그러면 이제 난뉴스에 전화 연결 리포트를 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계차 빨리 보내라. 중계차 빨리 보내서 일단 난뉴스에서는 스트레이트 처리하고 저녁 뉴스부터는 중계차로 처리하자. 그리고 저녁 메인 뉴스에 리포트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나갈 수가 있죠. 그 취재 지시를 이제 바로 편집부와 상의하면은 기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 기자는 영상 취재 부서에 이제 그 영상 취재 의뢰서를 전달을 해서 담당 카메라 기자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와 만나서 이제 현장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바로 카메라 기자와 함께 현장으로 뛰거나 어, 그렇게 되는데요. 현장에 가면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각각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취재 기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묻고 취재하고 누구 인터뷰해야 될 사람을 얼른 찾고 카메라 기자는 현장을 빨리 화면에 담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현장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상과 인터뷰, 그리고 현장에서 기자가 얼른 스탠드업을 해야죠. 스탠드업을 하면 이제 현장 취재와 제작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차 타고 회사로 들어오면서 취재 기자는 얼른 기사를 적어 가기 시작합니다. 앵커 멘트 어떻게 하고, 리포트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이렇게 쭉 대충의 얼개를 적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와서 이제 송고를 하고 그러면은 담당 데스크가 기사를 이제 취재 기자는 현장을 취재하지만 부서의 선임 기자라든가 담당 데스크 부장은 취재 기자를 취재합니다. 데스크 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데스크 보는 게 바로 취재 기자를 취재하는 과정입니다. 기사를 어, 고쳐가면서 이제 그 데스크들은 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거친 시니어 기자들이니까 보다가 딱딱 걸립니다. 야, 너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말이야? 그때 제깍제깍 대답을 하지 않으면 취재가 부족한 겁니다. 아, 그거요. 이거 이렇고 저렇고. 그래? 이거, 이거 확인해 봤니? 어, 2, 3초 머뭇거림. 바로, 야, 전화해. 다시 확인해. 그러면서 데스크는 취재 기자를 취재해서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편집부 출고를 해주게 되는 거죠. 출고를 하면 그거로 취재 기자는 가서 오디오를 읽고 그 부장이나 데스크가 기사를 보는 동안에 취재 기자는 화면과 또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그려서 만들 것인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부에 의뢰를 합니다. 신문사 같으면은 신문사에도 컴퓨터 CG, 그뭐 포토샵을 쓰는 부서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려서 내 기사에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비슷한 구조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출고되고 모든 요소가 갖춰지면 오디오를 녹음을 해서 영상 편집부로 달려갑니다. 영상 편집부에서 영상 편집자한테 배정을 받죠. 영상 편집자를 배정을 받고 기자가 옆에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 써주세요. 인터뷰는 누구고 어디부터 어떤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자의 오디오에 맞게 영상을 편집하면은 리포트가 편집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리포트 편집이 마무리되면 그 리포트를 들고 가서 편집부에 넘기죠. 편집부에서는 이제 오후 한 5시 무렵이 되면, 이 5시 무렵이라는 거는 저녁 8시나 9시에 뉴스가 시작되던 시절입니다. 5시 무렵이 되면 편집부에 이제 3분의 1, 3분의 2 기사 리포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큐시트 순서대로 쭉 쌓이면은 이제 뉴스가 시작되기 몇 분 전이 되면 이제 스튜디오로 넘어가야 되죠. 그 뉴스 시작 전에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그 전에 뉴스 편집이란 부분 말씀드리면은 편집부에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앉아서 뉴스를 어떻게 내보낼까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이 기사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순서로 바꿨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뇌가 쉽게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뉴스라고 해도 10분, 20분 마구 때려부으면은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치고 피곤해. 다른 데 뭐 하나? 채널 돌아가죠. 그래서 좀 쉬고 싶어. 바로 뇌의 완급 조절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성 뉴스, 하드한 뉴스가 좀 나가면 그 다음에 쿠션용으로 뭐 생활 신변 뉴스라든가 뭐 건강 뉴스라든가 해외 토픽 비슷한 거라든가 살짝 집어넣고 다시 또 넣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계속 상대방은 오늘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다. 상대사, 경쟁사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날 뉴스의 흐름을 보면 대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공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우리는 요 순서로 살짝 바꿔가지고 시청률을 땡겨올 것이냐.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할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뼈 아픈 그런 그 패배랄까요? 패배는 뭐냐 하면은 그 유명인이 죽은 부고 기사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 가치로 보자면 쭉 전하고 뉴스 끝나는 부분 후반부에 배치해야 맞는 기사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 전공법으로 가자 하고 뉴스 후반부에 그걸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딱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쟁사에서 뜻하지 않게 중간 부분에 그 뉴스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뉴스와 저쪽 뉴스를 보는 순간에 오늘 졌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그쪽 뉴스부터 시선이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시청률 곡선에서 상대사는 그 아이템이 나가는 순간 시청자를 쫙 빨아들이고 우리는 쭉 빠졌습니다. 뭐 그런 싸움이 편집부에서는 매일 되는 거고요. 어, 이제 편집부에서 그 편집회의를 보통 언론사마다 다 하죠. 편집회의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보통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보통 예고 기사들, 그 엠바고가 걸린 기사들 위주로 아이템이 보고가 되고 그 가안으로 뉴스 큐시트를 짜게 되고요. 오후가 되면 오후 점심 먹고 나서 2시쯤 그때가 되면은 발생 뉴스들이 하나씩 어, 더 추가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자 하고 결정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진행될 때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스튜디오의 앵커, 남녀 앵커, 그리고 카메라 스탭들, 오디오 스탭 쭉 배치가 되고, 뉴스를 진행하는 부조에서는 뉴스 PD, AD 쭉 자리 잡고 이제 뉴스가 진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송 기자 갖춰야 될 부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뉴스 진행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뉴스 PD, 어, 메인 뉴스의 진행 PD는 대부분 기자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진행 상황 같은 것도 어, 방송 기자들은 갖춰야 되는 부분, 덕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뉴스 특보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방송에 해당되는 얘기가 돼서 신문 쪽하고 인터넷 언론사하고는 뭐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오늘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언론사 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9번 기자병 조심 뭐 이렇게 했는데 큰 건 아니고요. 되게 한 4, 5년 차쯤 되면은 취재에도 자신이 붙고 제작이나 기사 쓰는 거 이런 거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붙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그래서 많이 까불었던 시절도 있고 피해가기 어려운 그러한 기자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지만 사실은 약간 목에 힘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19년에 회사를 떠나고 나서 정말 그동안 언론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세상 찬바람 맞아 보니까, 내가 언론사에 있을 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약간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저 시절 인연이 어떻게 나하고 닿아서, 어, 했던 일이지, 그게 나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닿아서 하는 동안 그 업의 본질, 본분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떠나고 나서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달타경님,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리고, 지루한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뉴스 아니요, 편집 집중해서 너무 잘 얘기를 했는데 들었어요. 네. 너무 그 하드한 얘기 같은 거 다 아시는 얘기들도 많고 한데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네. 너무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방송도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으로 할 건데, 그래서 방송 얘기도 도움이 많이 됐고,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다 저기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얘기 들은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좀 기사를 쓸 때, 연습을 많이 해야겠는데, 좀 쉽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무겁게 쓴 기사라던가 리드문이 무겁게 쓰여져 있는 네, 기사는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네. 생각 많이 했고, 경제지가 이제 언론 일반이 경제지인데, 이런 시각 자료나 이런 거의 중요성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픽이 중요하겠구나. 그래픽 이런 생각을,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데스크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핸들링을 해줘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데스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부분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달타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되게 좋겠고 근데 바쁘셔가지고 네.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방법도 제가 아까 문득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지금 뭐 제가 그냥 회사 떠나서 그 은둔자로 살다가 최근
작년 뭐 하반기부터 이렇게 선배님들이 고생하는 쪽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네네. 일에서 쉽게 뭐 이렇게 손을 놓기가 그건 좀 뭐라고 해야 아, 되나? 그럼요. 그러면 안 네, 되죠. 네. 네네. 선배님들이랑 이제, 거기 선배님들도 전부 이쪽에 뭐 방송이라던가 언론이라던가 연륜과 경험과 지혜를 네네. 갖추신 다 분들 아닌가요? 언론사에 계시던 분들이죠.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잠깐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서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같이 좀 봐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달타님이랑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데스크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음, 제가 뭐 힘 닿는 부분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네. 그런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전생이 있다면 어쩌면 프리진 직하님 깃발을 주변으로 모여 있는 우리는 전생 어느 때인가 뭐 임진왜란 때가 됐든 어느 때가 됐든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다 의병처럼 일어서서 의병이 돼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아니었을까. 전생 여러 생 중에 어느 한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의병이 일어날 때 그 의병대장이 전국 각 팔도에 경문을 써서 보냈겠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는 직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경문을 띄우지 않으셨습니까? 1,000명이 넘게 모인 거고 위대한 여정입니다. 정말 저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된 거죠. 예, 뭐 아무튼 떠나왔던 언론계 이쪽의 얘기를 주절주절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어떤 인연의 끈이 시절 인연이랄까 이런 게 닿은 걸 수도 있고 또 다 같이 똑같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한 어렴풋하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의병처럼 일어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따가 이거 말씀하신 네. 이게 아까 달타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이따가 좀 다시 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엔딩할 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이고, 의병론 너무 멋있는 얘기였어요. 네. 달타냥님 선배님들과 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세요. 아, 선배님들과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세요? 아, 어딘가요? 네네. 그 공원련 TV라고요. 아, 네. 채팅창에 좀, 저기, 누가 좀 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채팅을, 이게 자꾸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가지고. 무슨 TV라고요? 공언련 공정언론 국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아, 공언련 TV요. 쳐볼까 한번? 예, 아, 직하님이 저기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아, 여기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모니터링한 활동을 이렇게 띄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어, 네네. 편, 편집을 편집을 혼자 하다 보니까 자주 네, 올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형태가 되고 그 뭐 쇼트 영상도 그걸 하나 만들려면은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네네.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구독자나 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루한 얘기고. 그런데 음, 영상을 만들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남을 네, 비판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잘못됐다 뭐 하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 네, 어,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그 강준만 교수님 전북대 강준만 교수님이 MBC 흑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그 어떤 음, 신문 인터뷰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좀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셨던 것도 봤는데 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음.
예,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 얘네 이거 잘못했대요. 저거 뭐, 잘못했대요.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데, 뭐, 적어도 언론사가 공정성 하나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뭐, 그러다 보니까 제작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 예. 정원련 앵커가 달차냐님이시군요. 네네. 제가 그냥 음, 아바타를 쓴 건데요. 그 핸드폰에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바타를 쭉 찍어가지고 뒤에 뒷배경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뒷배경 합성해주는 무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렴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뒷배경 사이트 합성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아바타를 쓴 이유는 뭐 얼굴 드러내는 것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방송은 방송은 젊은 매체입니다. 젊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고 주름 지고 늙은 얼굴 나와가지고 하등 보는 사람한테 도움될 게 없다. 그리고 그게 아바타를 쓰면서 코스염을 집어넣은 거는 벤데타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가면처럼 수염 하나 넣어서 그냥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그 화요일 저녁 때부터 만들다 보니 처음에 한 10분짜리를 만들어 보니까 한 1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홀랑 새고 다음날 아침 6시, 7시까지 만드니까 체력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5분으로 줄여서 하는데 그래도 만드는데 한 대여섯 시간 넘고 살짝 고민하다 보면은 보통 새벽 2시, 3시 뭐 그때쯤 작업이 끝나더라고요. 음, 네.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시는 건가요? 아예 거기 있는 목소리는 제가 리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AI 오디오를 쓰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AI 오디오가 쇼드 영상이나 이런 거에는 뭐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할 때 전달력이 좀 딕션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AI 오디오도 제가 무료 사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돈 내면 더 잘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 10여 군데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제일 괜찮은 AI 사이트를 발견해서 또 무제한으로 매일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성 오디오를 하나 픽해가지고 쇼드 영상은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자서 집에서 수공업으로 혼자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맨파워가 좀 있나 보다. 여러 명이 만드나 보다.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아, 네네. 아, 가내수공업.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네. 어,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네. 말씀을 드리고 말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힘을 네,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이 기자 언론 강의 시리즈가 너무나도 도움이 지금 피화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긴 했는데 12시인데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내일 휴일이라서 질문 타임이 지금 저희가 없고 달타냥님이 또 저희가 날이면 날마다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넘어갔었는데 모든 네. 기사에는 전부 인터뷰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 기본 요소죠. 인터뷰가 있어야 그 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스트레이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는 인터뷰가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발표 기사나 뭐 이런 거, 그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리드문을 쓰고 그게 무슨 일이야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래? 했을 때 리드문 음, 쓰고 두 번째에
그 음, 취재 소스를 밝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음, 음. 인터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인터뷰를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 아, 예, 제가 그러도록 인터뷰가 넣어야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된다고 했던 거는 네네. 메인 뉴스 리포트나 완성된 어떤 기사를 말할 때, 방송에서도 난 예, 뉴스에서는 리포트가 이제 완전히 저녁 뉴스에 나가는 리포트가 있고, 난 뉴스에 네, 급하게 스트레이트처럼 1분짜리 기자가 혼자 쭉 읽어서 나가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가 쭉 읽어서 나가는 리포트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 소스가 기사에 포함이 되죠.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사를 쓰는. 그럴 경우에는 음, 뭐 굳이 인터뷰 따옴표를 붙여서 이렇게 음, 인터뷰를 넣지 않아도 기사는 네네. 됩니다. 네. 아, 네. 케이스 바이 기본적으로 넣어요. 케이스가 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기본적으로는 넣되, 이제 기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넣지 않거나, 스트레이트 인용, 기사 같은 음, 경우에는 인터뷰 스트레이트는 없이 않는,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스트레이트는 그렇지만 인터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 신문 기사도 이렇게 보면은 좀 심층 취재 들어가거나 기획 음, 기사라든가 음, 분석 기사, 특히 분석 음, 기사에는 음, 인터뷰가 필수잖아요. 분석을 네네. 하는데 인터뷰가 없으면은 음, 소설 쓴 건지 취재를 음,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음. 그래서 기사의 신뢰성. 네네, 그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리고 사실 뉴스 기사라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전달되고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때.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정성의 문제 뭐 이런 거는 상식적이라면은 역지사지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공정성 기준은 바로 잡히죠.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저쪽이면은 화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네네. 네, 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본다. 상상나기님의 질문입니다. 네. 기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관련 논문이나 기존 인터뷰를 활용해도 되나요? 기존 인터뷰를 해도 되죠. 근데 기존 인터뷰는 반드시 소스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 방송 소스, 뉴스를 보다 보면 네. 인터뷰가 나가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몇 월 음, 며칠 하고 날짜를 쓰는 인터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음, 하면 음, 재활용한 인터뷰다 그거죠. 음, 네. 음, 네,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신문에서 어디를 인용할 때 기자가 자기가 직접 만나서 취재한 게 아니면은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줘야 되죠. 음, 어디 몇 월 며칠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이랬다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음, 인터뷰했더라도 지난 며칠 날 인터뷰했었으면은 인터뷰하면서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음. 예. 그러면 재활용은 가능하다. 그 날짜나 출처를 밝혀주면. 논문도 가능한가요? 논문도 중요한 소스죠. 네네. 논문은 인용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예, 네. 예, 중요하죠. 음, 그 예전에 초미세먼지 그 주의보 뭐 이런 게 정립되기 전에 제가 집중 취재 리포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왜 위험하고 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한 4분짜리를 한 일주일 이상 취재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취재의 시작은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음, 보건연구원에서 이제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논의가 시작되고 할 무렵에 논문을 보고 이제 쓰면서 그 논문 저자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또 다른 논문의 국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음, 인터뷰하고 연구실 취재하고
음, 음, 그리고 외국 논문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음, 그래픽 표시를 할 때 그래픽에 뭐 어느 대학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출처를 표기해 주죠. 아, 논문도 가능하고, 그렇게 출처를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취재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네. 뉴스지 않습니까? 제프, 뉴스. 새로운 네. 거, 몰랐던 음, 거, 음, 사람들한테, 음,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이런 게 나오는 음, 건 누가 기사거리죠. 음. 그리고 재배포 같은 경우에 동의를 소스처에서 받아야 할 필요는 굳이 없죠. 출처를 밝혀주면 되니까. 어떤 말? 어느 거요? 그, 재배포, 네, 재인용할 재활용. 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네. 출처만 분명히 밝혀주면은, 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취재원의 입장에서, 난 저 언론사, 저 기자와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왜 네. 내가 저기에 내 말이 들어가 있지? 아,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신뢰 문제도 있고 또 그렇죠. 관찰자와 현장 목격자의 본분에서 어긋나죠. 음, 네.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고 확실히 인용을 하면 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나게님이 데스크를 맡아주시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상상나게 좀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좀만 기다려봐요. 네네. 하여튼,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지카님 말씀이 제가 공원련에서 뒷말이 기대됩니다, 지카님. 네, 좋은 소식이. 앵커를, 지카님이 앵커는 마치 재능 않습니다. 교환인가요? 어, 마치 않습니다. 지카님이 앵커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지카님께서, 네, 쉐왈 부분은 앵커가 아니라 좀 다른 파트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카님이 약간, 우리 살짝 아보카도예요. 여러분, 아보카도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예, 오늘 늦어가지고, 우리 시우솔님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 방을 열어주셔가지고. 질문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어, 저기,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고, 유튜브 거기 가서 댓글 달면은, 댓글로 질문하면 우리 달타냥님이 친절하게 답해 주시지 이거 않을까. 이제 질문 댓글은, 아, 아니, 안 사절인가요? 써주시면은, 네네, 그런가요? 네. 그렇구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취소해요. 예, 지카님이 라이브 할 때 공원련 홍보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달타냥님 뵐 때 멘션해서 네, 여쭤보고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주셔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얼른 주무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꿀잠 주무세요. 우리 달타냥님을 아까 나눴던 이야기 전생이 존재한다면, 틀어드릴게요. 네. 이 아까 저기 방송하기 전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전생이 존재한다면, 네. 이 직화님 만들게 된 이 언론사, 지금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네. 과거 전생에 임진왜란 때가 됐건, 호란이 됐건, 어느 한 시절이든가 만나서 의병으로 일어나서 누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네. 싸웠던 동지들이 아니었을까.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의병 대장이 전국 팔도에 네. 경문을 보내가지고 의병을 일으켰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유튜브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하님이 전 세계에 경문을 보내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 참가하는 분들이 저는 지나고 나면 굉장히 뭐랄까 위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직하님을 믿기 때문에 방송을 제가 유튜브를 오래 보면서 네네. 이분의
그 내공과 진심 뭐 이런 거에 제가 나름 감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하님이 언론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는 영상을 올리고 말씀하실 때 같은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달타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